사람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 미국에서는 총기로 인해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2020년 기준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수 19,380명. 어림잡아 30분에 한 번씩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범죄 조직과의 연관, 개인적인 원한관계, 우발적인 범행 등 동기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획적이고 반사회적인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점점 빈번해지고 총기로 인한 사망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당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민간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 그것도 자유롭게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듣고 보면 또 그럴싸한 미국인들의 총기 문화, 그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연하지만 사실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허가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국가들에서 가정의 총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압도적인 건 단연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비정상적으로 높은 총기 사고 사망자 비율이에요. 단순히 소유를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한국에서도 민간인이 총기와 탄약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종 수렵 면허나 사격 선수 등록증 등의 빡센 면허가 필수고 집에다가 보관하는 것도 불법이라서 평상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맡겨놔야 되죠. 이외에도 엄청나게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총기에 고유 번호가 각인돼 있고 하나하나 주민등록증 마냥 총포 소지 허가증이 필수인데 이걸 발급받으려면 건강검진, 정신감정 소견서부터 어디서 샀는지 어디다 쓸 건지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 돼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상당히 팍팍한 규제가 있습니다. 총기 고유번호와 허가증 정도는 웬만해선 기본으로 여겨지고요. 자,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도 종종 총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총을 살 때 허가증도 고유번호도 신고도 필요가 없어요. 형식상의 신원 조회만 하면 18살 청소년도 그냥 마트 가서 총을 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 집이나 차에다 보관하다가 원할 때 휴대하고 다닐 수도 있죠. 술보다 총이 더 사기 쉬운 나라,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 바로 옆에서 소총을 파는 나라, 그게 바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 미국입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인의 총기 구입과 휴대에 대해 쉽게 제재를 할 수 없는 이유,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를 건국한 하나의 철학과 정체성이 있잖아요. 총기의 자유로운 소지, 그러니까 무장한 민간인이라는 개념은 미국인들의 정체성 중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도 영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3세기에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 이후 영국의 정치는 왕과 의회의 끊임없는 권력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종교 갈등까지 가미되면서 17세기의 영국은 내전과 전쟁이 끊이질 않는 혼돈의 카오스 상태가 됩니다. 마침내 1688년 영국 내 가톨릭 세력을 복구시키고 군대를 확충하던 제임스 2세에 대항해 의회가 네덜란드에 있는 사위를 데려와서 왕을 갈아치워버리니 이것이 바로 명예혁명, 의회 민주주의와 전제왕정의 오랜 싸움이 드디어 의회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민 개개인에게 스스로의 자유를 지킬 권리와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의회는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근대 시민사회의 대원칙을 못 박아버리는데요.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때가 딱 이때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오는 식민지인들한테 이 권리장전의 정신이 이미 장착돼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6조랑 7조 보이시죠?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기 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건국 이전부터 개인이 무장할 권리가 곧 권력에 대해 저항할 권리로 여겨졌던 거죠. 영국 본국에서야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쳤지만 거친 자연과 야생동물,
적대적인 인디언 부족들로 둘러싸인 북미 식민지에서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제대로 정착하고 목숨 부지하려면 당연히 총 하나씩은 있어야 됐어요. 권리장전으로부터 이어지는 저항권에 더해서 생존권까지 플러스된 거죠. 영국 정부도 식민지인들의 총기 보유를 허용해 줄 수밖에 없었고, 여기 사람들 문화에서는 사람 구실하려면 총 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 됩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에 영국 식민지만 있었던 거 아니죠? 프랑스 식민지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에 말려 들어간 영국과 프랑스도 북아메리카 현지에서 식민지 삭제빵을 떠요. 이 전쟁에서 혈투 끝에 영국이 승리,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으나 진짜 카오스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전쟁하느라 돈은 바닥났는데 영국 본토에서는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못 매기잖아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의회에 발언권도 없는 식민지에다가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때린 거예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라며 식민지인들이 극렬하게 반발하자 오히려 식민지 주둔군을 확대하고 현지 주민들의 집이랑 식량까지 증발했죠. 자기들 지켜주러 온 것도 아니고 탄압하러 온 군대 때문에 살림이 거덜난다?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갈등은 점차 고조되어 1770년 보스턴에서 시위대 5명이 영국군의 총에 맞아 사망, 1773년에는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영국은 1774년 부랴부랴 식민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기존 무기까지 압수하기 시작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식민지인들은 무기를 들고 모여서 스스로 민병대를 조직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1775년 보스턴 북부의 도시 렉싱턴에서 민병대와 영국군의 교전이 일어나면서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 그런 유혈투쟁 끝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왕의 폭정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와 민주주의를 구현한 영국인들, 그리고 그런 영국인들의 폭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미국인들은 우리가 세운 정부도 언젠가는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탄압하지 않을까라는 강박적인 의심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1787년에 미국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정부의 권익보다 우선한다는 더 명시적인 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 쳤어요. 이에 따라 1789년에 12개의 수정 조항이 제출되어 이 중 10개가 차례로 비준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 버전 권리장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 중 두 번째가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국가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흔히 수정헌법 2조라고 불리는 문제의 조항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부터가 이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전쟁 당시의 총사령관이자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모든 미국인 남성들이 무장하고 민병대에 소속돼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초대 국무장관이자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유민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까지 얘기하며 총을 쏜다는 것이 사실상 글을 읽고 쓰는 것과 동일한 소양이자 권리라고 정의 내릴 정도였어요. 이렇듯 무장한 민간인의 유혈투쟁은 하나의 건국 신화이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됐고, 이후 서부 개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미국인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으로까지 연결됩니다.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서부에서 개척민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총을 들고 무법자들과 야생동물, 인디언들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며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보다는 개인이, 군대와 경찰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을 지킨다는 미국식 자유주의에서 총은 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죠. 한편 남북전쟁 이후 많은 총기가 민간에 풀리고 생산기술도 발전하면서 권총 정도는 노동자 하루 일당으로도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연적으로 총기는 서서히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어 미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상하게 되어 남북전쟁 와중이었던 1863년 뉴욕, 시위대와 군인들이 총격전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1865년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권총
총으로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찰들도 공식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다니게 됐는데요. 이게 또 악순환을 불러일으켜서 1886년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의 시위에 경찰이 발포, 이에 반발한 무정부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폭탄과 총격을 동반한 폭동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도시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건 이제 평범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조직범죄에서도 당연히 총기는 필수 요소급으로 자리 잡아요.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자동화기로 무장한 갱들이 도심 속에서 전쟁을 벌이는 지경이 됐죠. 이렇게 총기를 이용한 폭력 사태가 일상 속으로까지 들어오자 슬슬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총기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총기의 구입과 사용에 규제를 가하는 여러 법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934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총기 규제 법안인 미국 총기법이 제정되어 이제서야 총기 판매에 연방의 허가가 필요해졌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킹 목사가 총에 맞아 죽고 1968년 총기 규제법이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는 1986년 총기 소지자 보호법, 1993년 브래디법, 1994년 연방 살상용 무기 금지법 등이 통과됐죠. 그러나 외국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규제가 맞나 싶은 것들 뿐입니다. 여전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총을 구할 수 있고 총기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21세기에 이르러 매스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등이 발달하면서 범죄 조직 간의 이익 충돌이나 개인 간의 원한보다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증오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예측하기도 힘들고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며 약자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미국인들은 어느 때보다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총기 규제 논쟁은 더욱 과열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점점 많아지는 와중에도 총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수정헌법 2조에서 총기 소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총기 사건은 사건이고 국민의 기본권은 기본권이란 겁니다. 미국 총기협회의 로비가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미국인들도 대부분 총기 소유의 권리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총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주장은 미국인들에게 자유시민들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사악한 시도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급진적인 의견이에요. 총으로부터 위협받는다? 그럼 나도 총을 사서 방어하는 게 맞다는 논리죠.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총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총기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덜 죽어나갈까 하는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게 미국 총기 규제 논란의 본질이죠. 자유에 대한 미국인들의 무제한적인 집착, 이것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지만 또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